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홍현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 지부장과 함께 탄핵 심판 선고와 향후 정국에 대해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헌법재판소가 4일 금요일입니다. 모레 오전 11시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 공표를 했습니다. 선고가 그동안 지연이 되면서 많은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두 분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의원님 이 날짜 4월 4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예, 다양한 결정이긴 합니다만은 단언컨대 누구도 4월 4일을 정확하게 예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헌법재판소하고 좀 내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추측을 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나 또 윤석열 측의 어떤 그 변호인단도 그 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확인됐고요. 다만 국회 내에서 4월 4일을 넘어가게 되면은 심지어는 문영배 임의선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대응이 준비되고 있었고 광장의 여론도 강하게 전달되면서 영향은 좀 받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지부장님께서는 그 지금 선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갑자기 발표가 났는데요. 이때쯤에 이제 나오겠지라는 좀 예상이 좀 되는 시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도 3월 초순부터 이번 주에는 하겠지, 다음 주에는 하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점점 늦어지니까 저도 초조하게 생각했는데 늦어도 4월 18일 이전에는 그 문영배 임의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선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다행히 4월 4일 날 선고일이 지정돼서 인용에 대한 정족수가 갖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선고 예고가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인용을 위한 정족수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월 3일 개엄 이후에 넉 달이 지났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로는 지금 거의 6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탄핵 심판 결과가 이틀 뒤에 나오게 된 상황인데 의원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이제 선고 지연에 대해서 헌재를 상대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예고했던 상황이었고 이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좀 그럴 필요성, 절박함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론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참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죠, 사실. 사실은 저희들은 냉정하게 볼 때 4월 4일 선고기일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헌재가 심각하게 흔들렸다. 저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헌법재판관 9명 내지는 뭐 이번에 8명입니다마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통째로 맡기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헌재가 상당히 흔들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사실은 한덕수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한 거라든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나 아주 강한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강한 압박에 의해서 헌재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더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가진 그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자기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준 진영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수준까지 이제는 좀 오염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런 지연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관들의 선의만 믿고 계속 이대로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강한 경고와 비판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너무 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이 지연 사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진지하게 못 느끼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라도 해서 그 점을 좀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자, 결국에 지금 잠깐 뭐 앞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번
탄핵 심판 결정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2명의 권한대행이 석 달 넘게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탄핵 심판과 상관없이 이것 자체만으로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 4개월 가까이 탄핵 심판이 지연된 가장 큰 책임을 저는 묻는다면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내란 주체 세력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래도 국회가 빠른 시간 안에 탄핵 해제를 결정했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 의결까지 해냈는데 그로부터 벌써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임명해야 될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관 안에 있는 좀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시간을 더 지연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뭔가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한덕수, 최상목의 임명 거부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상황 자체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권한대행이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위헌성과 관련해서 5가지 쟁점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5가지 쟁점 중에 한 가지라도 중대한 위헌성이 인정이 되면 인용이 되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이 5가지 여러 가지 쟁점 중에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쟁점이겠습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 사유로 한 게 5가지거든요. 비상계엄 선포행위, 또 국회를 봉쇄한 것, 또 포고령 1호, 그다음 중앙선관위에 대한 장악, 그다음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체포인데 저도 그 탄핵 사유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거론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가장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 심의라든지 국회에 대한 통고라든지 이런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흠이 명백하고요. 또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비상시에만 발동하라고 한 건데 그런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하는 비상사태에만 발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또는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불거진 위헌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쟁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선고일이 결정된 만큼 이제 윤 대통령의 파면이냐 복귀냐만 남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소수 의견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소수 의견이 이번에 또 나온다 그러면 또 그 이후에도 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또 다양할 것 같습니다. 지부장님 보시기에 소수 의견 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월 4일 되면 의견 그 인용 정족수가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최소 6대2가 이제 됐다라고 봅니다. 이럴 때 과연 그 소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임명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극우 세력들이 지금 계속 발호하고 있고 공론이 변질되고 있는데 굳이 소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해가지고 계속해서 공론 분열을 만들 것이냐. 헌법재판관이라면 본인의 의견을 좀 더 뒤로 이렇게 무르고 진정한 그 의견에 해서 공론을 통합시키는데 이바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별개의 의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가지 사유 중에 하나는 한 가지 2가지는 뭐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홍 변호사님 말씀처럼 5가지 이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너무 중대하고 또 명확하기 때문에 8대0 인용이 뭐 상식이고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정말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어떤 판단을 하는 주체로서 우리들이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정파적, 진영적 그 어떤 흐름 속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좀 오염됐다. 이런 우려들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해서 이 결과 자체가 상식을 넘어선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불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선거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구속 취소로 석방돼 있는 가운데 탄핵이 인용된다면 지지자들의 소요 같은 사후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의원님 실제로 이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세력에 의한 소요 이런 가능성 높지 않나요? 저는 뭐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 진영의 어떤 의사표시가 굉장히 강하고 극단적인 어떤 모습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와 특히 경찰 쪽에서 굉장히 단단한 대비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간의 행태를 봤을 때는 매우 망상적이고 또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 부하들이나 또는 지지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든 말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어떤 힘이나 결집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선동이라도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사실은 지기현 판사와 검찰이 합작품으로 구속 취소를 함으로써 만들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빨리 재구속해서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보고 이 양 진영의 어떤 극단적인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찰이 굉장히 단단히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 역시 이제 이후 사후에도 소요나 혼란 좀 이게 우려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럴 경우 이제 대응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뭐 저도 뭐 소요 사태가 어느 정도는 뭐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사회 대통합, 사회 대개혁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그때라도 승복을 해서 국론 통합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네요. 네. 자,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이 확정된 이후에 정치권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더불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한 국회 찬반 토론 영상이 있어서 이거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였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자기 취향대로 지사 선택해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이 법 위에 있습니까? 네, 뭐 양측의 이야기 굉장히 날선 반응들이 오고 갔습니다. 의원님, 이제 조국혁신당은 선거 기일하고 사실 상관없이 탄핵안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예, 저희는 사실은 이 현재 결정이 늦어지고 굉장히 어떤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 3월 31일에 이미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한덕수, 최상목 둘 다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기자회견을 낸 바가 있고요. 최상목 탄핵은 이미 발의가 돼 있는 상태였고 한덕수 탄핵은 저희들이 탄핵안을 내놓고 저희 당과 이제 민주당 등의 참여를 통해서 발의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탄핵 소추 이후에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덕수,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은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를 완전히 위기 상황으로 몰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탄핵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그나마 정부를 이끌고 있는 총리와 또 경제부총리가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그래도 헌정 질서와 민주적 기본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서 국제적으로 볼 때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감을 부여하기를 기대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했던 것이 헌재가 정상화되고 헌정 질서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었는데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심각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3월 30일 날 저희들이 쌍탄핵을 주장했던 것이고 오늘 본회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 보고 이후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내에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뭐 그게 딱 그 4월 4일 선고 시간하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선고 전이든 선고 후든 적절한 시간에 저는 최상목 탄핵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적극 참여해서 발의하고 저는 탄핵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이후 과정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의견들 야권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 70여 명에 대해서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기사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라고 하니까 이게 뭐 기사가 앞뒤가 잘못됐나라고 좀 다시 보고 그러셨을 것도 같은데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곧바로 또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맞고소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내란죄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또 이재명 대표를 고발을 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 홍 변호사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어떤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주로 극우 유튜버라든지 극우 세력들이 일종의 음모론까지 섞어서 막 주장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정치로 받아가지고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를 대행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명백한 무고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고발하고 그것의 본질을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지부장님 실제로 이제 뭐 이건 무고다라고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한 그 내란 음모, 선동 이게 요건이 됩니까?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지라는 말이 있는데 딱 이럴 때 쓰는 말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고발 사유가 그 다름이 아니라 그거거든요. 민주당 그에서 마은혁 임명을 계속 요구하고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것이 이제 내란 선동했다는 건데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 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다수 의견이 이거는 헌법 위반이 맞다. 다만 한덕수의 경우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게 일이라고 뭐 몇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지금 그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헌법 위반이죠. 그러면 이게 헌법 위반이 맞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당연히 또 탄핵 소추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선동죄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지부장님 그 또 하나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형사 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 뭐 헌법재판과 그다음에 이 형사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은 별개라고 말은 합니다만 실제로 금요일 4월 4일에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가 사실 국민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영향을 실제로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향이 뭐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별개의 재판이긴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그 절차지만 탄핵이 된다면 중대한 이렇게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 재판에 탄력이 붙을 것이고요.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인이 되겠죠. 파면되면 윤석열이라는 일반인이 그 탄핵 결과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런다면 이제 실현 가능성도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법원에서 구속을 다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곧바로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가 선고를 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금요일에 발표가 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순간부터 바로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늦어도 이제 6월 4일 이전에 대선일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다면 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조기 대선에 대한 이제 뭐 가능성이야 이제 뭐 탄핵 인용에 대한 가능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조기 대선을 뭐 확신하고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이번 선거는 뭐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족 기본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윤석열과 국민의힘 세력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심판 선거라 그래서 쉬운 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야권 진영에서는 이번 선거는 그런 성격에 맞게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또 민족 기본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모이는 연대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태로워지게 된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공감하고 있는 많은 정당들 또 광장의 어떤 목소리들이 다 모아져서 한편으로는 헌정 질서와 민족 기본 질서를 지키는 다수연합 또 동시에 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어떤 가치 선거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돼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후보와 정책을 다 한꺼번에 원샷으로 결정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야권 또 시민사회 광장 세력에까지 제안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4월 4일 날 파면 선고가 된다면 곧바로 그 문제를 검토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최대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대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재명 포비아 또는 이재명 혐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심판 의지는 뭐 굳건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기 대선을 가정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탄핵 대통령이 또 나오게 되면 이거 굉장히 그렇습니다. 곤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파면이 된 상태에 자연인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에 개입을 한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지금 세법을 굉장히 달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은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우선 저는 윤석열의 그간의 행태를 볼 때 매우 망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자라고 보여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은 이번 대선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적인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이미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정광훈이나 극우 유튜버와 같은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 굉장히 지배당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이 과거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보수 세력이 좀 함께 연합해 있는 그런 세력의 성격보다는 극우 세력에 완전히 포위 지배당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고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극복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우선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 대우각성을 하면서 스스로를 뭔가 분해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야권에서는 이번 대선 과정을 압도적 승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움직임을 단호히 단절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어떤 큰 힘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실시가 된다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도 또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것, 반대로 여권에서 야권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지만 선거법 2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대를 좀 아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대법원의 파기 자판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는 대법원이 이 건을 직접 판단해서 판결을 다시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가능한 건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대법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법률심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위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항소심이 됐습니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뭐 법리 오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너무 또 양형이 너무 세다라고 하는 양형 부당의 어떤 그 항소 이유도 있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무죄라고만 판단했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양형 판단을 전혀 안 한 거죠. 그럼 법률심에서 파기 재판할 수 있느냐? 항소심에서 이미 양형에 대한 판단을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양형 판단을 해버린다면 이것은 그런 삼심제를 흔드는 그런 것이 됩니다. 또 우리 과거의 선례에서도 약 한 3만 5천 건 가량이 무죄였다가 유죄로 파기 환송된 사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파기 재판한 사례는 한 건도 없거든요. 단 한 그래서- 건도 없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이 대표 지금 관련해서 선거법 말고도 4개 재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 대선의 과정에서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이것도 문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형사 소추를 받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국정 안정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란죄나 외환죄 외에는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헌법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다른 형사 재판들 모두 다 정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변수가 될 만한 사안들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조기 대선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달입니다. 2달 굉장히 이제 촉박한 시간인데 민주당의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 지금 다른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국혁 신당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야권 전체를 통합한 이제 이런 제안들이 있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항마들이 스스로 좀 접은 모습이거나 이제 너무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소위 대선과 관련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것은 헌재의 선고 기일이 너무 늦어지고 심지어는 뭐 4월 18일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들이 높아지면서 거기에 총력 대응을 해야 하고 대선 논의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커지면서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4월 4일 재판을 그 선고를 통해서 판이 결정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야권, 특히 헌정 질서와 민주적 기본 시스템을 옹호하는 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둘로 갈라져서 굉장히 위기 상태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힘도 중요하지만 다른 야당들의 참여,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의 또 다른 어떤 경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최선의 어떤 그 후보 선출 과정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정책과 중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잘 합의해 나가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를 통해서 모든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정책까지 함께 결정하는 그런 장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꼭 저희가 제안한 방식이 아니더라도 모든 정치 세력들이 연대하고 그다음에 정책적 내용들을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통 큰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부장님, 이 계엄 이후에 이 내란 수사 또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법 적용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해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뭐 비상계엄 사태 하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불분명했고요. 또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또 구속 취소 결정,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검찰은 또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 그렇게 적용하고 다른 사건은 종전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 대한 사법권의 어떤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급기야는 AI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법조인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죄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 만큼 벌을 주고 죄가 없다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죄 선고를 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불편부당의 자세로 정의의 관점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홍현수 민변 광주전남 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모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이 정의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만장일치 파면이 국가 혼란을 종결하는 최선의 길이며 상처 입은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길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말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전현희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광화문 천막 최고위원회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마침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정해졌다. 혹한의 겨울을 이겨낸 불꽃처럼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만드는 길이 이다지도 힘겹고 험난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된 거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네. 내란을 일으킨 지 지금 10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발의한 그때에 사실상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환호성을 했고요. 내란을 진압했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윤석열이 석방이 됐고 또 많은 국민들이 밤을 새워서 네. 풍찬 노숙하며 광장에서 또 항의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졌고 또 뭐 극우들이 이 테러를 하는 그런 행위도 일어났고 지금 또 헌재의 판결이 계속 늦춰지면서 네. 사실상 윤석열이 복귀하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의 불안이 좀 계속 증폭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두려움 그리고 분노 네. 이런 것이 100일 이상 지속되면서 아 이게 이 기득권 세력들이 또 똘똘 뭉쳤을 때 그 카르텔을 깨트리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드디어 내일 이제 선고일이 지정이 됐는데 내일 모레. 예. 네 정말 고난의 길을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함께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기득권 카르텔 말씀해 주셨는데 악의 뿌리가 깊을수록 저항도 거센 법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악의 뿌리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을 지칭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은 네.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권력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실상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 않게 지키려는 그런 네.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 그리고 또 이 사상 초유의 네. 구속 취소와 즉시항고 포기를 이끌어내고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킨 이런 법조 카르텔 뭐 국민의힘의 또 극우와 결탁한 세력들 이런 것을 다 통틀어 기득권 그런 세력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독재, 군사 독재의 불씨가 결국 윤석열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네요. 그러면은. 네, 일제 시대 때 사실 우리가 네. 제대로 그 일제 청산을 하지 못한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의 그 일제 시대에 부역한 그 기득권 세력들이 해방 이후에 계속적으로 네. 기득권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회로 이어졌고 네. 그리고 전두환 그 군사 독재 네.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군사 독재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단죄하지 못했던 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이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너무나 명백한 내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과 결탁해서 네.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일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명맥을 유지하고 오히려 또 반동을 깨하고 있는 이런 게 그런 역사적인 흐름에서 사실상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동, 엔티 무브먼트 이 단어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단어들이 자꾸 살아서 튀어나오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친일 독재자 후예라는 거냐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정권이 검찰 네. 독재 정권이었다는 것은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친일 부분에 있어서는 네. 또 일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이 윤석열 정권이 지나치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에 밀착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어두운 그런 그 일제시대에 부역했던 그런 역사 그리고 또 군사 독재 시절에 부역했던 그런 역사가 이번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이런 또 모습으로 다시 시작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세력들이 결국은 내란을 일으킨 것이고 그것을 진압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난한 그런 투쟁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모레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4월 4일에 판결이 이렇게 선고가 네. 예고가 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결심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용파가 다수파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만약 인용파 입장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이라면 사실상 판결을 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임기가 4월 18일 한창 남기고 4월 4일에 선고를 결정을 한 것은 파면 결정이 이미 결정이 됐다. 네. 그래서 그러면 파면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 너무나 명백한 이런 위헌과 위법 상황, 내란 상황에 대해서 이 법률적인 양심을 가진 그런 판사들이 기각 결정문을 쓰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자신이 기각의 편에 선다는 것은 역사에 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다들 자각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인용이라면 이거는 또 아마 이 헌법재판관 정도의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진 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만약에 만장일치를 하지 않고 일부가 인용하고 일부가 기각을 한다면 국론의 분열이 매우 심할 겁니다. 그리고 판결에 승복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재판관들이 이런 점을 다 고려해서 인용을 할 거면 아마 8대0 전원 일치로 선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도 법률가 출신인데 계속 시종일관 본인의 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수호 회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변호인단은 계몽령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는 자신의 변명, 궤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네. 비상계엄의 사유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고 사실상 궤변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분이 법률가 출신인데 어떻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네. 부정하고 사실상 일반인도 하지 않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본인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부정을 하는 건지 부인을 하는 건지 아니 정말로 본인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일종의 확신범인 건지 그 둘이 섞여 있는 건지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분의 뭐 머릿속이나 네. 이렇게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평소에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보면은 네. 일단은 좀 자신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남들은 네. 자기 생각에 반하는 남들의 생각은 틀렸다. 그러니까 거의 그 국민들의 공복인 네. 그런 대통령 공직자의 위치보다 네. 국민의 군림하는 전제군주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 때도 왕자를 새기고 나왔을 네. 때 많은 국민들 그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런 얘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헌법 체계라든지 법률 체계나 아니면 국가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서 순응하고 그 체제 하에서 뭔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공직자의 자세를 망각하고 모든 법이나 헌법이나 그 위에 네. 내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다. 거의 이런 의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제군주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중국식 천자관을 보면은 천자가 하늘의 아들인데 오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자꾸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셨는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문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이 정치 보복이고 야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검찰이 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그 일가들 네. 그리고 또 뭐 검사들 뭐 이런 자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네. 쪽에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해도 불기소하고 네. 또 수사 방법도 김건희의 경우에는 사실상 황제 조사라고 할 정도로 편의를 봐주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면죄부를 발부를 남발을 하고 또 심지어 최근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도 매우 이례적이고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명백한 사실 좀 부당하고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랬던 검찰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먼지털이시 증거까지 조작하면서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검찰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죠. 모독 수준에 가까운 그 가족들을 털고 또 대통령을 소환하고 지금은 이제 서면 조사를 진행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 전직 대통령과 야권에 대한 이 기울어진 잣대, 편향성 이런 그 정치 검찰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 우호적일 수가 없는데 근데 집권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마당에 왜 이런 논란이나 반발을 부를 일을 계속 하는 걸까요? 검찰은 뭐 신경 안 쓴다 그건가요? 아니면 그냥 눈치가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의 뭐 오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이미 지금 석방돼 가지고 이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희망 섞인 그런 전망에서 무리한 그런 또 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 얼마 전에 산불 피해 현장 갔다가 그 옷으로 얼굴을 이렇게 맞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게 만약에 옷이 아니라 뭐 다른 거였으면 진짜 뭐 어땠을까 하는 뭐 진짜 철렁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흉기 피습도 당한 적이 있고 이게 지금 진영 대립이 워낙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이렇게 생길 여지 같은 게 있는데 뭐랄까 좀 대비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지금 사실 네. 이제 극우 세력들이나 그리고 이제 네. 민주당의 집권을 두려워하는 그런 세력들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네. 가장 이제 자신들의 그런 이제 위협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이런 걸로 이제 잘못 판단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해서 뭐 저도 받았습니다만 협박을 암살을 암시하는 그런 문자가 민주당 이제 지도부에 이렇게 네. 전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권총으로 암살한다는 그런 이제 협박이 네. 와서 민주당에서는 경찰에 이 경호 강화를 요청을 했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좀 수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네. 경호를 이제 강화를 해서 경찰이 지금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 이 옷으로 하는 네. 그런 사실상 이제 자칫했으면 옷이 아니었으면 위험했을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또 경찰에서도 거기에 네.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더 경호를 더 강화를 했고 그 좀 경호를 어떤 식으로 할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네. 지금 이제 더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100%이 테러 발생을 막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네. 정부의 강한 그 테러나 이런 폭력에 대한 네. 단호한 의지 표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사실상의 테러를 하는 철저한 책임 지게 하는 이런 네. 이제 처벌 이런 게 필요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 지도부나 많은 의원들이 또 실질적으로 테러를 당하고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네. 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이 무슨 뭐 해방 전국 때 좌우 대립 이런 것도 아니고 2025년 대한민국에서 백색 테러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그런데? 최근에 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극우 윤석열 지지자겠죠? 네. 그쪽으로부터 달걀로 얼굴을 이렇게 백혜련 맞는 의원. 네, 백혜련 의원이 테러를 실제로 당했고요. 이재정 의원도 발을 걷어차이는 그런 테러를 누가 당했습니다. 찼나요? 네, 발로 정강이를 이렇게 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네. 많은 의원들이 그 뭐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테러를 계속 받고 있고요. 저도 그런 협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하루하루가 좀 특히 아니 이제 뭐라고 협박을 하나요? 그러니까 신변의 위협을 암시를 하는 거죠. 뭐 밤길 조심해라 네, 뭐 이런 뭐 류의- 가만두지 않겠다, 뭐 그런 요형이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였잖아요. 네. 밤길도 그냥 유일하게 거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네. 몇 안 되는 그런 이제 치안이 안전한 나라인데 최근 들어서는 혼자서 거리를 다니는 거는 뭐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고요. 그런 테러 위협에 직면한 그런 현실이 정말 걱정스럽고 네. 또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탄핵이 내일 모레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호남 유권자들에게 당부 말씀 겸 마무리 말씀 겸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호남에서 담양에서 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담양을 다녀왔고 네. 또 저는 틈만 나면 광주에 가서 네. 광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힘들 때는 광주에 가서 이렇게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광주를 찾곤합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늘 호남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또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길을 제시해 줬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민주당의
또 뿌리이자 이 민주주의 본산인 호남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많이 걱정을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이 내란을 진압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헌정질서가 바로 서고 민주공화정이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시고요.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